오늘 아침 일라디오. 계획을 세웠다가 잘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작심삼일 많이 하는데요. 아침 방송을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저와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이제 공원을 한 바퀴 싹 걷는 걸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법 오랫동안 걷기를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IT 기기의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걷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걷기 앱을 제가 깔았는데요. 그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보상을 받는 앱은 아니고요. 그냥 걸을 때마다 귀여운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보상 정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보상을 받는 정도인데 어쨌든 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활기찬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참 즐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도 좋고요. 혼자 해도 좋은 것 바로 걷는 겁니다.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는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야 간의 의견차가 크네요. 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쌀 수확기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 그리고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다시 말해 이런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 의무 매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제 농해수위 본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여야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45만 통 시장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이번 안건이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해수위 전체 회의 통과 가능성 향방도 궁금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국정감사 기간 중 언제라도 개정안이 농해수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농해수위 전체 회의 그리고 법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 쌀 시장 격리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다수당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하는 시장격리제 의무화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 농해수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상임위 전체회에 있는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니까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겠지만 논리나 필요성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소속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시한 쌀 시장 격리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고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초청된 농민단체 참석자도 이렇게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냐는 반박을 했습니다. 네. 국힘은 국감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좀 정략적이지 않냐면서 이 양곡관리법 일방적 졸속 추진을 멈추고 대한민국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 모색하는 협조하라는 촉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고향세 시행을 놓고 전국 지자체들의 준비가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향세의 성패를 가를 답례품 선정 작업, 이 작업에 바쁘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향품은 고향세 성공의 이 핵심 열쇠입니다. 답례품이요? 그래서 국내 지자체들도 답례품 선정 절차, 기금 설치, 그리고 운용 근거 등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대한 재정 조례안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시군 단위에서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 테스트포스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례품을 보면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그리고 지자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그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로 이 조례로 정하는 걸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답례품 선정 목록은 11월 무렵 나올 거로 보입니다만 대개 질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농축산물이 주가 되지 않겠냐는 예측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떤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농축산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북 영주 한우, 충북 충주 사과 같은 지역 대표 농축산물이 있겠고요. 네. 또 젊은 소비자들에게 SNS에서 인기 높은 농산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창원 초당 옥수수, 파프리카, 하동 딸기, 하만 멜론, 애플망고, 함양 벌집꿀 등을 이렇게 지자체별로 답례품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네. 경북에서도 샤인머스켓 포도나 곶감, 천도복숭아, 딸기, 한우 같은 이런 인기 농축산물로 이 도시민들의 기부를 이끌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한 과일, 채소 꾸러미도 등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사과, 배 같은 과일 꾸러미, 그리고 농산물 꾸러미로 답례품들도 이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한 예로 이 충북도에서는 청주 잡곡 세트, 그다음에 충주 떡갈비와 사골 세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물 가공품도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특색 있는 선물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일단 농축산물 가공품은 배송 보관 과정 중에 변질 위험이 적어서 선물하기 적합하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검토 중입니다. 네. 인천시는 이 농축산물 가공품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쌀과 보리가 많이 나는 전북도는 곡물 가공품과 홍삼 진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도 이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육포, 누룽지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답례품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여럿들이 이 지역 상품권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특산물 등의 이 실물의 답례품을 우선 제공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달리 이제 지역 명소인 홍삼 수파가 포함된 숙박권을 검토하는 전북 진안군, 벌초 이용권이나 휴양림 이용 입장권과 같은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인 경남 의령군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의령군은 벌초 이용권까지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랐거든요.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한전은 이번 10월 1일부터 1kW 시간당 7.4원 오른 전기요금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 등 심야전기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인 일반용, 산업용에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인상액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농사용 전기를 보면 이 기타 전기에 비해서 인상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종전 단가가 1kWh당 농사용 갑이 21.5원, 농사용 을이 39.8원이었던 반면에 네. 이 산업용 갑은 일단 65.8원, 일반용 갑은 71.8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4원씩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면 농사용 갑은 28.9원이 되고 인상률이 34.4%가 됩니다. 네. 농사용률은 47.2원으로 18.6%가 올랐습니다. 산업용 갑이 11.2%, 일반용 갑이 10.3% 올랐던 것보다 훨씬 가팔랐던 겁니다. 게다가 올해 전기요금이 4월 1일과 이렇게 또 10월 1일 두 차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농가 부담은 1분기에 견줘서 최대 74%까지 오른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1분기에 견줘서 인상률이 74%라고 하면 농가들의 충격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무기질 비료, 면세유가 폭등에 이어서 이렇게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껑충 뛰면서 농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에도 특히 유독 크게 미치는 걸로 나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4일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요금을 올려서 효율적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실제 이게 정책 흐름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농정의 주된 방향은 디지털화, 스마트화처럼 이 전기 소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현행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 전력 소비 감소 효과는 산업용에서는 23% 나타나지만 농사용에서는 1.7%에 불과할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이 농가 전기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썩 크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이 최범진 한국후계농업인경영중앙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이 농사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사용량이 적을 뿐더러 기후변화, 통상환경, 인구구조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이 농업 지속성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말하면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비율은 이렇게 재조정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크게 올렸네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3%로 올라갔는데요. 이 3%대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고요. 네.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크겠지만 당장은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의 고물가, 고금리까지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미 7%대에 진입한 시중은행 주요 대출금리도 속속 8%를 넘기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소위 영끌한 청년층까지 늘어난 이자에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3.5%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기자들의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이 다수의 금융통화위원들이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서 이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을 삭감했나요?
네, 지난 4월과 7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이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13,000원 올렸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원 대상이 오히려 올해보다 32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 등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산자부는 앞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가구가 이번에 빠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예산 협의 당시 산자부는 기재부에 이들 가구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냈고 이에 복지부도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예산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산자부는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서 재정 한계가 생긴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을 하고 있네요.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정부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핵은 핵 지뢰, 핵 탄두 등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말하는데요.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이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면서 이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는데요.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19 군사합의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서는 1992년 발표됐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폐기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핵무기가 우리 게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은 한국에서 물어봐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 남북 어디든 핵을 두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본 관련 발언이 어제도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식민사가 아니라고 했고,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 100여 년 전 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의 주장을 국회 부의장을 지낸 여당 대표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라고 반박했고요. 이 기자들과 만나서는 진위를 호도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역사 공부 좀 해야 한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방위산업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 2억 3,100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선 이후 이 재보궐선거 전에 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국회 국방위로 오셨나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배지 신탁을 신청한 주식이고 이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점이 있다라며 이 본인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오전 감사가 아예 중단이 됐는데요. 이 논란이 거세지자 김문수 위원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강릉에 떨어진 현무 미사일, 이 미사일이 유류창고로 떨어졌었다고요? 네, 지난주 한밤중에 강릉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합동参謀본부가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힌 곳이 이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 군부대 내의 골프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진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이 수십만 리터의 기름이 저장된 유류고의 한가운데였다라고 합니다. 이 낙탄 지점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도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마도 지난 7일 이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군 당국은 의원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협의를 거쳐 현장을 공개한 것인데 이 낙탄 지점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곳으로 확인되면서 의혹만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부대 인근 주민들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 투명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 가동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까? 네, 지난 한글날 연휴에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포항의 한 모텔에서는 60에서 70대 관광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한 명은 당일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최근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스보일러에서 빠져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모텔 업주가 3년 전 이 비가 새는 탓에 누수 지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천장에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배기관을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가스가 이 구멍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3사람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현장 합동 감식을 거쳐서 이 모텔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에서 우리 기업들을 1년간 유예시켰네요. 네,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일단 향후 1년간은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서요. 이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겠다면서 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는데 어제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이 좀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어제부터는 누군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네. 차량은 일단 무조건 서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누군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총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어제부터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서는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이 건너려고 하는 때가 언젠지 이게 단속 기준이 명확하진 않은데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보행자가 이 횡단보도로 한 발을 내딛는 등 이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여튼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서행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535명이었습니다.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전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일주일 전보다는 4,200여 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2,502만여 명, 2,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국내 인구의 48.5% 정도인데요.
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이 실제 감염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263명으로 81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15명으로 이틀 연속 1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 진료에 앞서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주에서 소행성을 맞춰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 이게 성공을 했다고요? 네, 지구와 부딪히는 코스에 있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이른바 지구방어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결과 이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의 궤도 변경을 확인했다면서 인류가 처음으로 이 천체의 움직임을 바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의 공전 주기를 10분 정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네. 32분 단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나사 측은 행성 방어를 위한 분수령이고 인류에게도 분수령이라고 했고요. 이 나사가 행성의 수호자로서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비도 좀 오고 일교차도 큰데요. 농작물 관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국제교류를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주말에 관리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며칠 관리 못하면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런가요? 네, 수확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고,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저는 수확을 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벼. 네네. 토요일 날 벼 벨 거거든요. 기계로 하시죠? 예? 기계로 하시죠, 기계로. 그럼요. 네. 기계로 하는데, 지금 이제 콤바인으로 벼를 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톤백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갖고 와서 이제 말릴 건데, 비가 안 와줘야 됩니다.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주말에 비가 오면 안 된다. 일단 논이 이렇게 비가 오면 논이 물러지잖아요. 그럼 콤바인이 빠지기 때문에 벼 베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죠. 비 소식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가 안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안 와야 이제 벼를 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이제 IT 기술과 결합한 똑똑한 농사 짓는 분위기가 또 생기고 있던데 실제로 이런 스마트팜 변호사님이 그 농사 지을 때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좀 활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어떤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일단 우리 연동 비닐하우스에서 이게 야채 과일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이게 물을 뿌려준다든지 시간에 맞춰서. 네, 근데 이제 햇빛이 받는 시간과 안 받는 시간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요새 시간대별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시설 중에서 그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도 스마트팜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IT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예, 어쨌든 그 기계 작동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되는 기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좋은 소식. 전북 지역에 주말에 비 안 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벼 잘 펴고 오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하게 검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건을 좀 저희가 다뤄야 되는지 일단 사연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희야, 아유 날씨가 영 저기여서 논에 벼베기 마무리를 못했는데 엄마 논에 갔다 올게요. 옥수수 삶아놓은 거 먹고 있어? 네. 가을빛에 타니께 목에 수건도 좀 두르고 논부터 한 바퀴 둘러봐야겠구만. 아이 근데 이게 뭔 냄새요? 이거 설마 농약? 아이고 귀여워하니요. 아이 저기요 철사아버지 시방 밭에 약 뿌린대요. 아니요. 지들 밭에 농약 뿌린 지가 언젠데요? 아유 그래요. 알겠어요. 수고해요. 아유 이쪽은 아니고 그러면 저쪽인겨? 몸에 지금 하늘에 또 누가 띄운겨? 어디요 어디? 아유 참. 아유 저기요 드론 아저씨 그만혀요 그만요 멈춰요. 아이고 아줌님 누구신데 왜 지한테 하라 말아 해요? 아이고 지는요 이 옆에 논하고 밭 보이죠?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아줌님 마을에 물류단지 생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땅에 잡초 없애려고 지금 드론으로 제초제 뿌리는 거죠. 아유 그래요. 물류단지를 만들든 뭘 하든 좋다 그거요. 근데 사방팔방에 제초제를 뿌리면 지들 농사는 어쩌냐고요. 아줌님 농사를 어째야 할지 그것은 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오늘 해지기 전까지 드론으로 다 뿌려야 된다고 하니까 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 바빠요. 됐죠? 아니 뭐여요?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거 다 망치게 생겼는데 그래도 계속 농약 뿌리겠다 이 말이여요 시방? 제초제 땜시 무슨 문제 생기면 지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요? 별일 없을 거니까 얼른 가서 일 봐요. 어디 보자. 오늘 수확하면 될 텐디. 근데 이게 뭐여? 아까 벼독을 사과도 왜 이런겨? 다 바싹 말라가는구만. 이거 분명히 그날 그 제초제 때문인겨. 어메 자식 같은 내 농작물들을 어쩐대요? 어째? 드론과 관련한 이러한 일들이 생겼군요. 일단은 그 농사 지으면서 참 이제 힘든 작업들이 많은데 농약 뿌리는 게 또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죠. 농약을 뿌리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드론은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가서 뿌리면 되지만은 사람이 뿌리려고 하면은 농약 뿌릴 수 있는 그 줄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통에다가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줄을 연결해서 뿌리는 방법이 더 흔하군요. 이게 대량으로 살포를 하려면 많이 뿌려야 되니까 그 통에다가만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파워가 약해가지고 좁은 면적만 뿌릴 수 있거든요. 멀리 안 날아가는군요. 경운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계를 장착해서
그 굉장히 이제 한 15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뿌려야 네. 논을 이렇게 뿌리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뿌릴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지금 농촌이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 살포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드론으로 뿌리면 이제 뭐 효율적으로 잘 뿌릴 수 있는데 단점은 없습니까? 드론으로 뿌렸을 단점이 때 굉장히 많고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함부로 띄울 수가 없죠. 날씨가 안 좋으면. 예. 예. 우리가 비행기도 이렇게 바람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막 이러면 영향을 받잖아요. 네. 네, 드론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예. 일개 일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락 위험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농약을 뿌릴 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딱 이렇게 뿌려야 될 면적을 벗어나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비산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네. 그게 이제 뭐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작물을 또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로 이제 농약이 이제 비산되면 친환경 농법 그 규정에 위반돼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이런 드론 방제 작업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신 거죠? 아무래도 농촌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스마트팜 특히 이제 막 드론 활용 이런 농약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자격증 시험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사연에서는 영희 어머니께서 드론 방제하는 분 찾아가서 이게 지금 우리 쪽으로 날라오니까 그만 뿌려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드론 방제를 했잖아요. 네. 요거 어떤 죄가 됩니까? 이게 요새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네. 이렇게 뭐 어떤 건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 이렇게 제초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왜 제초제가 농작물로 막 날라와가지고 농작물이 말라서 이제 죽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계속 말리는데도 뿌렸으면은 이건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아, 내 농작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예, 재물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면적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저도 이제 아까 드론 이렇게 인기 많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살고 계시고 제가 농사 짓는 동네에 드론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있어요. 자격증 학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맨날 이런 주의사항을 주지만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재물손괴죄 처벌받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약하지가 않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네. 뭐 주의를 기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마음 상처가 크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뿌리게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뭐 피부나 호흡기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봐야 되고요. 예. 제초제는 아직까지도 신체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제초제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뭐 예전에 이제 진짜 농약에 대한 그 친환경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제 그 용도에만 그 굉장히 목적을 맞춰서 이제 농약 강하게 만들었을 때는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는 경우 상당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독극물과 같은 약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약화시켰기 때문에 뭐 사망이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은 일부러 그걸 뿌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하라고 하는데 계속 뿌렸다고 하면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상해죄. 네. 이제 근데 말리지 않았는데 뿌리다 보니까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게 맞았다고 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훼손된 농작물 요거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뿌린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드론 방제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좀 있어야 또 항의를 할 때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항공안전법에서 무인 비행장치라고 해가지고 드론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 드론 방제사들에게 자격증도 부여를 하고 있고 특히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운영에 관련된 거를 농식품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출 이후 일몰 전에 이제 보통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농약 살포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은
방제 작업 지도를 통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비행 고도라든지 살포시 풍속, 뭐 비행 속도 이런 것도 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딱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살포시 풍속이 3m 이하여야 되고 비행 고도도 한 2에서 3m 정도, 비행 속도도 15km 이하를 시간당 15km 이하를 시속 15km 이하를 고려를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 항공 방제업 신고 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거 더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제도인가요, 이게? 그럼요. 항공 방제업 신고 제도를 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신고 제도는 굉장히 요건이 약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신고 제도에 떠나서 어느 정도 면적이냐에 따라서 허가 제도까지 도입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농촌의 인력이 또 부족하고 이제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현명하게 서로서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농사 오늘도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4444번님. 강승환님 아침에 걸으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거창한 운동은 못하더라도 걷기라도 해야겠어요. 실천을 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4222번님 자주 나가서 걸어보니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4222번님과 4444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쌀쌀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